반갑습니다. 이화여대 2015년도 논술 대비법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논술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제시문들을 자주 내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시문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독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긴 한데요. 이화여대가 올해 2015년도 모의논술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고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이화여대 논술 대비법입니다. 우선 유의사항부터 한번 보죠. 시험 시간이 100분입니다. 옛날에는 3시간,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100분이 되었네요. 이화여대는 시험 시간이 이렇게 줄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자 분량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글자 분량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가로줄로 쓰고요. 대학에 가시면 시험을 볼 때 가로줄로 씁니다. 그래서 가로줄로 쓰고 연필로 쓰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 100분 안에 가로줄로 된 어떤 세 문제를 써야 됩니다. 이 세 문제는 1번, 2번, 3번이 설명하라, 비판하라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묻고자 하는 바들을 정확히 찾아서 그것의 핵심을 분명하게만 전달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2번입니다. 고전 제시문이 나오죠. 고전. 특히 이화여대는 매년 빠짐없이 동양고전이 나옵니다. 동양고전. 여러분들 이제 그 사탐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 동양고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동양고전 어떻던가요? 읽으면 뭔 소린지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빠짐없이 동양고전이 나오는데요. 이 고전이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동양고전에서 나오는 어떤 도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념 그 자체가 약간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명확히 밝혀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고전을 얼마나 명확히 독해하는가가 사실은 이화여대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고전뿐만이 아니라 어떤 서양고전에 대한 어떤 텍스트도 자주 나오고요. 또 문제의 특징으로는 인문 1은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영어 제시문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교과서적인 어떤 제시문들이 나오고 그 제시문, 영어 독해를 얼마나 정확히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 영어 독해를 토대로 뭔가 사고를 하는 것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인문 2는 수리가 나옵니다. 1번, 2번이 인문 문항이 나오고요. 인문 2는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 수리는 도표, 통계, 그래프 아니면 수치 해석 그리고 수치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리적 계산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리를 먼저 보고 수리가 빨리 해결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수리 먼저 푸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특징으로 놓고 보면 글자 분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글자 분량이 제한되어 있지 않죠. 그죠? 글자 분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고력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석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석한 만큼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분석만 한다면 확실하게 변별될 수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무난하게 쓰려면 그냥 짧게 답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충분히 어떤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어떤 그 가로줄을 벗어나는 것까지 써서는 안 되겠지만 주어진 칸 안에 글자 수를 작게 해서 써도 되고 크게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어진 분량 안에서 충분히 생각과 사고를 잘 드러내주는 것 중요하겠네요. 고전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 서양 고전이든 동양 고전이든 고전의 어떤 낯선 개념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가 이걸 잘 드러내주는 게 좋은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대비법. 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비를 해야지만 효과적인 대비가 될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수능 전이라도 지금 논술 공부가 잘 안 될 때, 수능 공부가 잘 안 될 때 내가 이대를 지원했다면 첫째도 둘째도 뭘 하냐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측 해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학교 측 해설이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대학들이 학교 측 해설을 아주 꼼꼼하게 내고 있거든요. 꼼꼼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는데 잘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읽은 걸 해설을 듣기 위해서 또 학원에 가는 거죠. 1차적으로 여러분 스스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우리 대학이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논술 안내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스스로 학교 측 해설을 읽고 분석을 해보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스스로 첫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학교 측 해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시 답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시 답안. 이 답안은 학생이 쓴 답안이에요. 학교에서 왜 이 답안을 예시 답안으로 삼았는가를 딱 보세요. 딱 보시면 그 답안으로 삼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시문들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근거에서 자기의 생각을 플러스 알파해서 자기의 생각이 무슨 자기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 분석의 근거에서 제시문을 해석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발견해낸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 동양고전은 무엇을 말한다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들을 해놓았다는 뜻이에요. 예시 답안들을 보면. 그리고 단순히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해석에 근거할 때 이 말은 제시문 다른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합격할까를 알 수 있는 답안들이 들어있어요. 스스로 읽어보고 스스로 그 핵심되는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그걸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보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느냐? 그렇게 좀 답안의 어떤 특징들을 1차적으로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시고요. 제시문 분석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화여대의 승부는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왜?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동양고전, 서양고전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처음 보면 한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시문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서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보세요. 그 개념들 하나하나가 뭔가 어떤 의미들과 연결되는 거죠. 제가 이 제시문 분석을 하는 건 논제를 분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올해 모의노트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 그럼 새로운 공간을 각각의 제시문으로 어떻게 개념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찾아야죠. 찾으면서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좋은 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급한 마음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화여대에서 논술을 내가 합격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글 쓰는데 몰두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시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을 하고 그 제시문들을 반드시 연관성을 따져보세요. 연관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관성. 각각의 제시문들은 가나다라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갖고 다른지. 자, 제가 연관성을 쓴 이유는 뭐냐? 논제가 비교를 묻건 묻지 않건. 비교를 묻건 묻지 않건. 묻든 묻지 않든지 간에 비교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묻건 묻지 않건 간에 제시문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정확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연관성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제와 관련한 연관성이죠. 새로운 공간의 특징이면 새로운 공간과 관련해서 가나가 어떻게 다른가 정확히 찾아야죠. 그죠? 대립관계면 대립관계가 어떻게 가나다, 마바사가 다른가 정확히 따져야 됩니다. 묻건 묻지 않건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 제시문들의 연관관계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교라는 말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따져보자. 자, 그 다음에 충분하게 서술하세요. 이화여대에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글을 특징을 보면 그냥 묻는 말만 딱딱 답해서는 조금 아쉽다. 묻는 말을 충분히 자기식으로 소화를 해서 반드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어떤 팩트가 있습니다. 제시문에 있는 팩트. 그죠? 제시문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어서 어떻다가 아니야.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팩트를 정확히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발견을 통해서 뭐 해석을 하고 해석한 것의 연관성을 따져주고 비교하고 분석을 해줘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들의 글을 조금 변별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해석의 과정이 충분하게 있을 때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문에 근거해서 해석하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더라. 연습을 해야 될 건 제시문을 풍부하게 독해하는 연습. 결국 2번, 3번은 뭐죠? 4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을 잘 하면요. 결국 글이 4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 갖추면 1번, 2번, 3번이 대략 여러분들이 쓰는 글이 한 500, 500, 500, 1500자에서 한 1800자 많으면 그 정도까지 나옵니다. 분량상 보면. 즉 그 정도까지 서술할 수 있도록 학교가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가급적이면 조금 길게 서술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논제를 보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논제를 한번 봅시다. 가나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관계의 새로운 공간의 특징을 설명하라. 일단 논제 안에 보세요. 이런 개념어가 나와 있죠. 개념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공간과 관련해서 가와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딱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가에서 나타난 새로운 공간은 무엇이고 나에서 나타난 새로운 공간은 무엇이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한다. 명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특징을 설명하라. 특징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잖아요. 모습. 가에서 새로운 공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에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설명하라.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뭐죠? 이유나 원인이 나타나야죠. 그죠? 이유나 원인. 혹은 이러한 모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죠. 학생들이 논술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나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약형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논술 문제를 쓸 때 절대 요약하는 느낌이 나게 쓰면 안 돼요. 요약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팩트의 정리는 괜찮으나 제시문을 그냥 요약한 것으로 끝나면 절대 변별이 안 됩니다. 알겠죠? 즉 이런 말이 들어있어. 특징까지는 요약이지만 설명은 뭐니?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유나 원인, 의미들을 충분히 보여주셔야 돼요. 즉 텍스트에는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까요? 다를 요약하고. 이게 뭐예요? 영어 제시문입니다. 영어 제시문. 까놓고 이야기하면 다를 요약하라는 말은 영어 독해력을 테스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런 형태로 자주 나왔죠. 이화여대에서. 이화여대는 영어 제시문이 들어갔다 나왔다 매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영어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라의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하라. 라의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하라. 자, 이번 문제는 비판을 요구하고 있네요. 비판. 설명의 이유나 원인, 의미. 요거를 보여주는 거라면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가 무슨 내용,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정확히 찾아야죠. 다가. 그죠? 그러면 이러한 판단을 어떤 이유나 근거에서 하는지를 찾아야 될 거예요. 이 이유나 근거가 타당한지 아닌지 우리는 따져보셔야 됩니다. 라의 관점을 명확하게 찾고, 그죠? 그러면 이 관점이 여기에 문제를 지적하는지 아니면 어떤 그러한 판단에 문제 있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되겠네요.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다의 내용을 비판하라 그랬으면 다의 이러이러한 주장, 이러이러한 내용은 라에서 바라보았을 때 어떤 현실적인 실용성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떤 맥락이라든지 현실 사회에서 뭔가
맞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라의 관점에서 다를 비판하라 그러면 항상 비판의 대상을 명확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가 1차적으로 뭔 말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다음에 걔는 어떤 근거에서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나 근거가 있다면 찾아주고 없으면 없는 걸 지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에서는 이유나 근거, 그 이유나 근거가 틀렸는지 아니면 뭐 판단이 틀렸는지 이걸 정확히 따져주셔야 돼요. 즉 비판하라고 할 때는 비판하는 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다의 무엇을 비판하는지, 라의 무엇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비판하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되겠네요. 일단 이번 문제는요. 1차적으로 요약하는 게 한 덩어리잖아요. 그죠? 라를 가지고 다를 비판하는 게 또 한 덩어리죠. 근데 이번은 영어 제시문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가가 문제 전체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봅시다. 대립관계에 대한 대립관계, 마찬가지로 논제에 어떤 개념어가 나타나 있네요. 1번도 새로운 공간. 자, 논제에 어떤 이런 개념어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개념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문에서 찾아주셔요. 이 대립관계가 어떻게 마에서, 바에서, 사에서 나타나는지 정확히 찾아주세요. 마바사에서. 마에 나타나는 대립관계는 무엇이다? 바에는 뭐다? 사에 태도를 대비하여 논하라. 자, 태도를 대비하여 논하시오. 태도. 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런 태도를 취하는 뭐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태도를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마바사에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태도를 취할 때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핵심적인 이유나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어때요? 생략되어서 잘 안 보입니다. 특히 동양 고전으로 나오는 뿌에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1차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나 원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논하시오. 자, 논하시오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논하시오라는 말은 여기다 쓸게요. 1차적으로 글자 수가 짧으면 설명입니다. 설명. 두 번째, 자기견해를 쓰세요. 자기견해. 설명한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설명한다라는 것은 뭔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나 원인만 보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립관계의 마바사에 취하는 태도를 보니까 어떤 태도는 괜찮고 어떤 태도는 문제가 있더라. 어떤 태도에 한계가 있더라. 장단점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생각하는 이 대립관계를 취하는 어떤 태도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뭐더라까지 논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설명하세요일 수도 있고 자기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즉 논하다라는 말이 나올 때 내가 어디까지 밀어붙일 건가는 제시문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설명만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견해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인문 1, 2, 3 문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시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논제에서 어떤 특정한 주제들이 들어가 있고 이 주제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거나 비판하거나 뭔가 논하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네요. 그죠? 보면 1번이 가, 나죠. 2번이요? 다, 라죠. 3번이요? 마바, 삽니다. 1, 2, 3번이 전부 다 써야 될 제시문이 별도의 제시문이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1, 2, 3번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의 제시문이에요. 그냥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1, 2, 3번의 제시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문제가 이렇게 함께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재빨리 판단을 해서 1, 2, 3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문제인지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분리되어 있다면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딱딱딱 쓰는 게 좋고요. 연결되어 있다면 이 연결되는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포착을 해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배분할 때 잘 안 돼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요. 그 주제를 명확히 잡으셔야지만이 일관되게 1, 2, 3을 쭉 연결되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나중에 쓰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 문제를 낼 때 가끔가다
연결되어 있는 주제를 내기도 합니다. 이화여대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조절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인문 2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가나에 나타난 원전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 분석하라. 마찬가지로 키워드 원전이 나와 있네. 원전을 대하는 태도. 태도 자주 묻죠. 이런 문제는 논술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일단 태도, 어떤 뭐 양식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 우리가 특정한 태도를 취할 때는 항상 이유나 원인이 있잖아요. 찾아보세요. 왜 그런 태도를 취하는가? 그죠? 소개팅 나왔는데 저 같은 남자가 앉아있어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할 거예요? 괴로운 표정을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는 이유나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비교 분석하라. 자, 눈에 뻔히 보이는 것만 비교 분석하지 말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비교 분석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 이런 비교 분석하세요. 비교면 비교고 분석이면 분석이지. 비교 분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뭘 뜻하죠? 분석해보니 뭔가 비교할 것이 있거나 반대로 비교해보니까 이러이러하게 분석해 볼 수 있더라. 즉, 분석, 설명 똑같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들이 보이도록 글을 써달라는 뜻입니다. 비교해보니 이러이러한 숨겨진 것들이 나타나더라.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이러이러한 숨겨진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비교할 거리가 있더라. 이것 둘 사이에 어떤 선후관계는 상관이 없지만 어찌됐건 분석한 결과, 비교한 결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좋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라의 입장을 요약하고. 자, 입장을 요약하고 이런 문제 나올 때 입장을 구질구질하게 늘어놓지 마세요. 대학이 의도하는 것, 다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라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간단 명료하게 압축적으로 자,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요약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 다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데 그 이유나 근거는 뭐다. 이런 형태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관점에서 자, 이런 말이 나왔죠. 관점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관점을 그냥 개념화 해주세요. 개념화. 가의 땡땡땡의 관점에 따르면 뭐 라의 세모의 관점에 따르면 마의 입장을 비판하라. 자, 똑같네요. 구조가 비판은 일단 마의 논리적 구조가 나와야죠. 마는 무엇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어떤 이유나 근거에서 하는데 그 이유나 근거가 틀렸다. 그 주장이 틀렸다. 입장을 정확히 논리적 구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2번. 2-2번 보겠습니다. 마바의 관점에서 대가의 생각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그러면 분석하려면 마찬가지잖아. 대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떤 이유나 근거에서. 그죠? 그 이유나 근거를 가진 이유를 마바에서 따라보면 어떻다. 마찬가지죠? 어때요? 마바의 관점이라는 말 나왔죠? 개념화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개념화. 그죠? 마의 땡땡땡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시문 안에는 내가 뭔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있어요. 논술 간단합니다. 게임이랑 똑같아요. 무슨 가의 관점에서 가를 토대로 뭐 마바를 참고해 이런 말 나오면 거기에는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개념, 아이템들이 들어있어요. 게임의 아이템들이. 내가 허접한 아이템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몬스터를 물리칠 수 없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마바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그 만든 개념을 어때? 분석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써주면요. 이 학생 사고하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화여대 논술 문제의 특징들이 어때요? 제시문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문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수리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수리 문제는 뭐 간단한 도표나 그래프를 분석을 하고 수치적 계산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번, 2번, 3번 문제가 충분하게 써야 되는데 시간은 100분이에요. 대부분 대학들은 이 정도 분량이면요. 2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화여대는 시간이 100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해서 막 글 쓸 시간이 안 난다는 뜻이죠. 따라서 평상시에 독해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연습
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연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라고요? 제시문, 조금 난이도 있는 제시문들을 꼼꼼히 독해해서 그것의 연관성을 찾고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연습들을 자꾸 하면서 글을 쓰는 연습을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다. 제 생각에 따르면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화여대 연습할 시간이 한 일주 정도 있잖아요. 한 1, 2회 정도는 주어진 시간 안에 바짝 딱 써보고요. 그 다음 1, 2회 정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글을 써보도록 해보고요. 나머지 또 시간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어떤 완성도 있는 글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화여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시문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시문들 사이의 연관성이 한눈에 또 잘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연습을 한다면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요. 궁금한 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학원에서 아마 답을 자세히 드릴 겁니다. 이화여대 대비법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